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단절된 군대-군 대화를 재개하고 펜타닐 반입 저지와 인공지능 규제 관련 협력 방침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날을 세웠고 수출 통제 문제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을 다시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타운에서도 콘도 주차장까지 미행하는 미행 강도 피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이라이츠 등 다운타운 인근에서 10건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헐리우드과 하일랜드 쇼핑몰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UC 캠퍼스에도 지지 세력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신변 위협까지 비화되자 UC 대학 측이 700만 달러를 투입해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이 본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경제 전망을 두고 그동안 경착륙과 연착륙 견해가 엇갈려온 가운데 최근에 발표된 10월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3,000건이 증가한 23만 1,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는 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초 수업 중이던 교사를 권총으로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6살 소년의 어머니가 총기 보유 중 마약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고위 지도자 집을 공습하며 사실상 가자지구 북부를 접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남부를 공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그 배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하며 구리시 편입 논의, 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혁신 위발, 인적 쇄신 요구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 인요한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게리 콜과 샌디에고의 블레이크 스넬이 각각 올해의 싸이 영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조규성, 황희정 선수가 각각 골을 넣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 경제지표를 주시하면서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잠시 해가 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본격 개막했습니다. 의장국인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의 과학기술 예술박물관인 익스플로라토리움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리셉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회원국 주요 정상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국의 정상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사가 이어지는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CEO들과의 별도의 만찬이 예정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행사에는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은 오클랜드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 주에 리더들의
인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 연고지를 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 커 감독도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환영했고 스티브 커 감독이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이 태평양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곳이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남긴 곳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온 걸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Oh, mackerel. Don't jump. Don't jump. Hello, APEC. Coach, thanks for that introduction and thanks for the San Francisco's MVP VIPs that we just saw on the screen. And it's a real honor to welcome all my fellow leaders to the United States. 2 years ago, when the United States offered to host 바이든 this 대통령은 summit, 이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이전 에이펙 정상들이 직면했던 것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해 위험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협에 맞서고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 연결과 협력은 첫 번째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모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며 우리가 이룩할 모든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환영 행사에는 그렉 스테파니가 축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8, 30 years old in that range.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을 계기로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4시간 넘는 긴 대화를 갖고 양국 간의 군사 대화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세계 2강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100년 된 저택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시진핑 주석을 맞았고 짧은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향한 두 정상은 세계 2강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려 4시간 넘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업무 오찬과 정원 산책까지 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해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끊어졌던 양국 간 고위급 군사대회와 군통신선을 다시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좀비 마약인 펜타닐 확산을 막고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평행선을 걷습니다. 먼저 시 주석은 미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압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내년 1월에 치러지는 타이완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중국이 핵전력에 있어서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앞으로의 후속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비공개 회담에서 이 타이완 통일 의지를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다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통일을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엔 날을 세우면서도 기업인들에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관 분리 대응 전략입니다. 참가비만 $2,000, 시 주석과 같은 테이블은 $40,000가 넘는다는 관람한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등 내로라는 미국 CEO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선 돌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중국 외교부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자 무책임한 정치적 농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독재자 발언 때 정치 존엄에 대한 공개 도발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년 만에 정상회담이 어제 마무리되면서 이 정상회담 손익계산서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 끝에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4시간 동안 군사 대화 재개 등의 일부 합의를 이뤄냈지만 핵심 갈등 현안에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통상 합의사항이 많을 경우에 채택하는 공동성명도 찾을 수 없었고 기자회견이나 발표문 공개 같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결과물이 발표된 것뿐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도 재선을 앞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터져가는 와중에 최대 위협으로 설정한 중국과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역시 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치적이 됩니다. 또 중국의 시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의 부수적 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로 열림으로써 국제사회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 즉 G2의 지도자로 위상을 과시한 것이 소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양국이 군사안보 등의 영역을 비롯해 정치 외교와 인문교류, 글로벌 거버넌스 등 20여 개의 합의를 이룬 것도 시 주석에게는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재계 거물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뜨거운 호응을 끌어낸 건 역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전하는 가운데 외국 기업의 대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 외교 차원에서의 청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와 디리스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출 통제 같은 가장 예민한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힐 전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기업인 만찬에 미중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40년대 중국의 비밀리에 파견돼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플라잉 타이거 부대 노병과 40년 가까이 시 주석과 인연을 맺어온 오하이오주 농부들이 이날 만찬에 참석한 겁니다. 시 주석이 만찬에 앞서 플라잉 타이거 부대 생존자와 2차 대전 당시 중국군과 긴밀히 협력했던 스틸월 미군 대장의 후손 등과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중국 국민은 옛 친구를 잊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만찬 연설에서도 플라잉 타이거를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1985년 첫 번째 미국 방문 당시 인연을 맺은 아이오와주 농부들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30대 초반이었던 1985년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 자격으로 농업, 목축기술 견학차 미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허베이성과 자매 결연을 한 아이오와주의 농촌마을 머스카틴 주민들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약 2주간 머물면서 미국인의 삶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만찬장에서 한 연설에서도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내가 미국인과 처음으로 만난 것이고 미국인과 생활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며 나에게 있어서 그들이 미국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 분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채웠고 미국과의 통상관계와 관련해서는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나단 하시드 정치학 교수는 농부들을 기업인 만찬에 초대한 것은 그동안 보여왔던 미국과 대립적인 기조에서 벗어나 우호 증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다라고 풀이했습니다.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우호의 상징인 팬다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많은 미국인, 특히 어린이들이 팬다에게 작별 인사를 주저하며 동물원에 가서 배웅한다고 들었다며 샌디에고 동물원과 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팬다가 돌아오길 고대하는 것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디에고 동물에서 지내던 팬다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임대 계약이 끝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15마리까지 늘었었던 미국 내 팬다는 임대 계약 종료로 인해 현재 숫자가 점점 줄었고 아틀란타에 있는 팬다 4마리가 내년에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에는 팬다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 주말에 계획 잡으시려는 분들 비가 오는 거야 마는 거야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구름과 안개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이슬비도 지나는 곳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간간히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역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이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다소 강한 빗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70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내리다가 일요일부터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맑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게 됩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80도 내외까지 올라서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53도, 해안 지역은 70도, 57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39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0번 여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0번 프리웨이 인근, 다운타운 인근 101, 110 모든 프리웨이 지금 로컬 도로까지 포함해서 교통정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방화로 추정되는 10번 프리웨이 대형 화재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파손된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 복구를 위한 초기 자금으로 300만 달러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국 산하 고속도로 담당국이 집행하는 이번 예산은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캘트랜스의 복구 관련 계약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파손된 10번 프리웨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준 바이든 행정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에 함께 있죠. 네. 이번 10번 프리웨이는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미국의 중요 통로인 만큼 12월에 재개통될 수 있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지금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대 5주까지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번 프리웨이 화재 원인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야적장 임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주교통국은 고속도로 밑에 있는 유휴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어제 LA 곳곳에서 10건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 2명도 체포해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도로 밑에 있는 유휴지를 임대하는 공간 통신 면허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정기 점검 여부, 그리고 계약 조건 준수 등을 긴급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번 화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면서 야적장들이 불법적으로 서브리스되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주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 관련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에이펙스 디벨롭먼트는 2008년도부터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번에 불이 난 야적장을 임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규율을 어겨서 화를 키웠고 다른 유휴지 공간 5곳에 걸쳐서 모두 62만 달러의 대금을 연체했지만 서브리스 임차인들에게 기존 대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서브리스 임차인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경우도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10,000스퀘어피트 크기의 야적장에 한 멕시코 이민자가 가방과 의류, 손소독제 등을 보관했다가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홈리스들이 자주 불을 피워서 보험 가입도 거부당했고 또 시정부에 텐트를 철거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소방국과 LA 경찰국은 어제 보일 하이츠와 차이나타운, 링컨 하이츠에서 12건 이상의 방화를 저지른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자전거를 몰며 불을 질렀다는 시민 제보 이후 LA 다운타운에서 붙잡혔고 두 번째 용의자는 링컨 하이츠에서 발생한 수상한 연쇄 화재 이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올 시즌 첫 독감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하셨습니까? 추우면 늦는다! 라고 카운티 보건국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병을 앓고 있던 고령층 주민이 독감으로 숨졌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6개월 이상 되는 주민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트리플 데믹으로 인해서 겨울철 병원이 환자들로 밀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카운티 보건국은 독감 예방접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의 경우 호흡기 질환, 이 RSV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LA 인근에 강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 콘도 주차장까지 미행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범죄 행각이 드러나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밤 타운 내 위셔와 세라노에 위치한 아로마 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인 여성이 자신이 거주하는 타운 콘도 주차장에서 강도 피해를 입을 뻔한 일이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이 씨는 직장일을 마친 후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아로마 센터에서 운동을 마친 뒤 아로마 센터 지척에 있는 자신의 콘도 주차장으로 들어가 파킹을 한 뒤 차 안에서 소지품을 찾느라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알람이 울려대다 보니 주차장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차량 한 대를 목격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후에 콘도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해당 차량에는 3인조 강도단들이 탑승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복면과 글러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큰 칼까지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일당 중 2명이 차량에 내려 이 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강도당 일당의 차량이 차량 주차장 입구에 오랫동안 주차된 탓에 주차장 입구에서 알람이 울리자 놀란 일당이 현장을 황급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인 여성 이 씨입니다. CCTV를 다 틀어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3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제 차를 타고 바로 바퀴를 따로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차를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게이트가 문이 안 닫히잖아요. 문이 안 닫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 알람이 울고. 이 씨는 만일 강도범들이 주차장에 완전히 진입했으면 콘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가 사는 콘도는 종종 강절도범들의 피해가 발생하곤 해서 강절도범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콘도에서 보안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 당했고요. 저희 콘도에는 도둑이 여러 번 올라오고 그랬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프런트에 보면 현관 도어가 있잖아요. 그게 현관 도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우회층에서 전화기로 누르면 그게 열리잖아요. CCTV로 강도단의 수상적인 행위가 명확히 확보된 상황이라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 씨는 과거 콘도에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경찰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하지 않았다며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신이 겪은 경험을 매체에 통해 한인 사회에 알려 타운 내 많은 한인들이 연말연시에 발생하는 강절도 행각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뭐 우리 그 사람들 전화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다쳤냐, 뭘 많이 가져갔냐. 근데 메일박스에서 뭐 정크메일 가져가고 문 열려다가 못 열고. 근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경찰이 올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시간 낭비에 경찰 홀드만 하고 30분 40분씩.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아주머니의 한석기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911에 전화해도 30분이 넘도록 안 오는 게 무슨 911이냐 라고 많은 제보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인타운과 주변 지역에서 크고 작은 범죄들이 계속 발생해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 범죄 대응 및 사법기관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한인 경관 및 치안기관 소속 요원들로 이뤄진 한미치안협회가 민족학교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인타운 내 민족학교의 두레 아파트 1층 강당에서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커뮤니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벤박 회장은 매년 연말이 되면 강절도와 주택 침입 등 범죄가 늘어나고 특히 많은 한인들이 표적돼 수습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범죄 발생 시 대응법과 신고 방법, 신고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사법기관 내에서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사건 종류에 따라 어떤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처리하는지 등에 관해 현직 요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벤박 회장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JD 킴 시카고 경찰협회 회장과 필 킴 월링 경찰국 경관이 참석해 범죄 예방과 대처법, 증오범죄 예방과 대처법, LA 경찰국의 낸시 콘 경관이 전반적인 범죄 예방법과 대처 방안, 아이린이 한인 검사협회 부의장이 검사들의 수사와 체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세미나 과정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민족학교 두레 아파트 900 크랜셔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이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주제로 안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신분 도용을 비롯한 각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사기 피해에 대해서 한국어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FTC는 FTC 사기 신고 전화번호 그리고 신원 도용 관련 전용 번호를 발표하면서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화로 전화를 하고 안내에 따라서 다국어 접수 연결인 3번을 누르며 이어서 한국어 접수 연결 번호인 6번을 차례로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어 신고 전화는 평일에는 서부 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또 FTC는 공식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에 한국어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법부터 사기범에게 속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기범이 소규모 사업체를 노리는 일을 피하는 법 등을 안내해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와 베트남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까지 11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각 커뮤니티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으로 UC 캠퍼스가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지지 세력으로 갈려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신변 위협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그러자 UC가 캠퍼스 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 7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C 캠퍼스가 팀 이스라엘과 팀 팔레스타인으로 갈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이 5주째 이어지면서 UC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수진들까지 팀 이스라엘과 팀 팔레스타인으로 갈려 캠퍼스 안에서 괴롭힘과 협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UC 캠퍼스에서 이처럼 갈등이 심화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UC 데이비스의 한 교수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시오니스트 저널리스트들을 향해 칼자루와 피 흘리는 형상의 이모지로 경고 메시지를 포스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UCLA에서는 학생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모습을 피냐타로 만들어 피냐타를 두드려 때리는 시위로 유대계 학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UCLA와 UC 샌디에고, UC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는 각 학과별로 이스라엘 혹은 하마스를 규탄하는 각기 다른 정치적인 성명을 남발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을 표방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캠퍼스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캠퍼스 안전 문제로 비화되자 UC 총장은 캠퍼스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00만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0만 재학생들의 긴급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서 배정이 됐고 $200만 반유대 정서와 이슬람 공포증을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그리고 $200만 UC 교수진과 직원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할지 캠퍼스 내 표현의 자유, 다양성, 평등 이슈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또 캠퍼스 안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인한 괴롭힘이나 폭력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캠퍼스 경찰과 잦은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지 학생들은 UC 측에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치안 노력을 기울이고 각 학과별로 모순된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을 규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UC 지도부에서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는 무신경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하마스만 규탄하는 편파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모리대에서는 교수 한 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직 처분을 당했으며 스탠포드대에서는 유대인 학생들을 겨냥한 발언을 한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USC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대에게 하마스 멤버는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교수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11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태권도와 한국문화 스토리타임 행사를 개최합니다. 먼저 내일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는 산타모니카에서 그리고 12월 1일 오후 4시부터는 레들란즈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성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대중행사이며 한국의 스포츠인 태권도에 대한 스토리텔링 퍼포먼스와 워크샵, 또 태권도복과 한복 입어보기, 한글 이름 텔레그라피 행사, 한국 도서 전시까지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 중에 태권도 퍼포먼스와 워크샵은 익스플로러의 태권도 시범 공연단에서 준비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한인 태권도 사범 4명이 2010년도에 설립한 태권도 사범단입니다. 이 태권도를 K-팝과 댄스, 연기까지 종합문화예술 공연으로 기획해서 누구나 쉽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서남부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합니다. 한국교육원은 교육기술 기업인 비상교육과 한국어 교육 플랫폼 마스터K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교육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함께 학습 관리 시스템, 스마트 러닝 솔루션, 이러닝 컨텐츠, 인공지능 발음평가 등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유네스코 총회장에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K-팝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세븐틴은 자신들의 진솔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전 세계 청년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K-팝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등장하자 유네스코 본부 총회장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기후변화와 교육을 주제로 한 올해 유네스코 청년 포럼에 연설을 하러 나온 겁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이라는 섬에서 미래를 꿈꾸던 작은 소녀는 오늘 이렇게 유네스코 본부에 섰습니다. 데뷔 초 주변의 부정적 반응을 극복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저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기엔 우린 너무 젊었습니다. 세븐틴은 전 세계 청소년을 위한 기부 활동과 교육 캠페인을 벌여온 걸 계기로 이번 유네스코 연설까지 초청받았습니다. Education can change my dream, and education can change the world. K-팝 가수가 유네스코 연설대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네스코 총회급 행사에서 1시간 넘게 하나의 세션 전체를 배정받은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행사장 분위기도 뜨거웠습니다. 방청석 550석 선착순 신청에 3,600여 명이 몰려 유네스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데 이어 걸그룹 블랙핑크와 에스파도 국제기구 무대에 선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K-팝 스타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느는 건 K-팝 스타들이 전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화외교의 천병 역할을 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셧다운은 다행히 모면하게 됐는데 또 임시예산안입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 종료되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예산안으로 내년 2월까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됩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집계돼서 한 주 전 대비 13,000건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되는 계속 실업수당 건수는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거부권 대신 기권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고위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의 집을 공습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가자지구 북부를 접수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제 가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다음 목표는 남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의 자택 공습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샤티 난민촌에 있는 하마스 정치국장 하니예의 집을 공습했다며 하니예는 이곳에 살지 않지만 테러범들의 기지와 하마스 고위 관리의 회합 장소로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가자 북부 지역을 거의 접수한 이스라엘군의 다음 목표는 가자지구 남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시티와 알시파 병원의 진입 성공을 거론하며 이스라엘군은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전직 보안사령관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국방안보포럼의 아미르 아비비 대표 역시 가자지구 전체를 완전 접수하지 않고는 하마스를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러범과 같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경고와 함께 민간인의 대피를 촉구하는 전단을 남부 칸 유니스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자연스럽게 가자지구 남부로 향하겠지만 국제적 여론과 대규모 피난민 사태라는 걸림돌이 있다고 AP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 개시 후 전사자 수가 5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11,200명이 숨졌고 그중에 3분의 2는 여성과 어린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700명이 실종됐는데 대부분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4연승에 도전을 했는데 세크라멘토에게 110대 125로 패했습니다. 시즌 6승 6패 5할 승률에 올랐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순위 큰 의미 없죠. 르브론 제임스가 28득점, 어시스트 11개, 리바운드 10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통산 108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부상으로 경기를 빠져나가면서 다음 경기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우려가 이 전 경기에 많았는데 어제 경기에 나와서 잘 뛰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는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29득점, 16개 리바운드, 7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클리퍼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골드보이 이강인이 A매치 3경기 연속골에 도움까지 펄펄 나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첫 여정엔 축구협회가 무료로 초대한 수험생 1,6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능 보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수험생의 길을 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 수험생들을 비롯해 6만 녀석을 가득 채운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대표팀은 공격수 1명을 빼고 9명이 이중으로 벽을 만든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를 좀처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23번 이재성의 헤더는 골문을 갈랐지만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34분 조규성의 강력한 오른발 슛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선취골은 전반 44분에야 터졌습니다. 이강인의 자로잰 듯한 크로스를 수비 뒷공간에 파고든 조규성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선취골의 부담을 덜어내자 후반 대표팀 공격엔 파괴력이 붙었습니다. 후반 4분에 조규성의 크로스를 황희찬이 반대편에서 헤더로 골네트를 갈랐고 18분에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달고 가다 왼발 중거리포를 꽂아 넣었습니다. 선수를 차례로 교체한 대표팀은 4분 뒤에 이강인의 번뜩이는 패스로 시작된 페널티킥을 황의조가 성공했고 후반 40분엔 이강인이 직접 시원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5대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Yeah, huge compliment to the team. Very professional performance. We needed to have patience in this game because until you don't unlock the results and score the first goal, it's very, very difficult to play teams like Singapore.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골에 관여한 데 이어 A매치 3경기 연속골 행진을 이어간 이강인의 존재감은 더 커졌습니다. 당연히 공격 포인트를 하면 당연히 선수로서는 기쁘고 당연한 거고 하지만 공격 포인트보다 팀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을 향한 첫 경기를 기분 좋게 마친 대표팀은 오는 21일 중국에서 원정 2차전을 치릅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